자, 나오세요. 뭐 거의 인원이 필리핀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간 텔러리스트. 거의 뭐 전원 출연입니다. 1회, 2회, 3회째를 맞이하여 거의 폭탄과도 같이 전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월곡동에서 이하대유기 여사의 괴수전과 그다음에 사냥개 탐정 낭독을 했었는데요. 오늘 홍대 일부러 서점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했지만 북들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낭독할 책은 이병률 작가의 끌림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돼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주머니에 손 넣네. 사랑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이병률 산문집 끌림. 이병률 작가는 시인이자 MBC FM 이소라의 음악도시의 구성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2005년 초까지 50여 개국 200여 도시를 돌면서 남긴 순간순간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전서부터 책을 읽고 낭독할 부분들을 각자 정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저희들의 생각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 작가분에게 좀 공감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병률 작가분이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병률 작가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병률이라는 사람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병률이라는 작가로 여행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낭독해 줄 텐데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해 줄까요? 우선 흰 도화지의 한 가운데를 눈대중으로 나눈 다음 맨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줄을 내려가요. 이 선이 뭘 의미하냐 하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나누는 건데, 우선 지금 당장은 이 평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두 벽은 정확한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골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려면 90도 몸을 회전해야 되는 기역자 벽인 거죠. 일단 왼쪽 벽에다가는 한 남자를 그려요. 벽 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오른쪽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살금살금 숨바꼭질하듯 눈치를 보고 있는 옆모습의 한 남자를요. 오른쪽 벽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자를 그려요. 여자 역시 벽 쪽에 붙어서 조심스레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듯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옆모습의 여자를요. 실제 거리는 몇 센티에 불과하지만 이 90도로 꺾인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 벽 뒤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제해 있지만 1초 후 만약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조금만 움직인다면 코를 부딪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1초 후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란 나머지 몸을 정반대로 되돌려 멀리 뛰쳐가 버릴지도 몰라요. 사랑의 시작이 그래요. 어떤 이상적인 호감의 대상이 한번 내 눈을 망쳐놓은 이후로 자꾸 내 눈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아요. 한 번 본 게 다인데 내 눈은 몹쓸 것으로 중독된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내 눈을 촉촉하게 만들지 않으면 눈이 바싹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혼자서만 애태우는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존재 때문에 애달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 아마도 그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동시에 둘이서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말이 골목 가득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진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를 훔쳐보기 위해 수도 없이 벽 모서리 얼굴을 기댄 자리는 더 이상 닳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요. 한 사람의 것만으론 다 닿을 수 없는 것. 그러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것. 그래서 약한 물살에도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이어붙일 수 없는 것. 한 사람의 것만으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자,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했어요. 이 그림 제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다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다녀와 잔뜩 밀린 일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던이란다. 던은
내가 두 번째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사흘 동안 사원을 안내했던 친구. 21살이었고 얼굴이 까맸고 축구를 좋아했고 사원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잠이 들어 나를 잃어버렸던 친구. 내가 앙코르와트가 좋아 그곳에 한 달 정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다시 오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원에도 데려다 준다고 했던. 다시 오게 되면 농담처럼 그땐 일반 숙소가 아니라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고 했을 때 좋아. 근데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워 라고 말했던. 국제전화를 걸어오니까 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져 있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내가 돌아온 날짜를 헤아렸고 내가 두고 온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봤고 사원의 조각과 나무와 바람들을 떠올리느라 대꾸가 늦었다. 나는 웃을 수도 없었고 왜 전화했어? 라고 물을 수도 없었고 잘 지냈니? 라고 물을 수도 없어. 싱겁게 말했다. 한국에 온 거야? 아니라고. 캄보디아라고. 그러더니 그가 대뜸 나에게 언제 올 거냐고 묻는다. 더는 내가 다시 오게 되면이라는 가정으로 그에게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들을 기억하고 내가 곧 올 줄 알았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금방 돌아갈 거라고 그는 믿었단 말인가?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내가 오면 공항에 나와주겠다고 한다. 내가 오면 호수에 가서 수영하자고 한다. 나 오면 예쁜 여자친구들도 많이 소개시켜줄 것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타프롬 사원에도 다시 꼭 가보자고 한다. 그렇게 쓸쓸히 전화를 끊고 세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은 무엇으로 붉어져 있다. 그것이 앙코르와트를 감쌌던 노을 같기도 했고 앙코르와트를 적시던 아침 태양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것은 세수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붉었다. 얼마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지만 단 3일 만에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편했다. 그래, 있을 수 있을 만큼만 있어보자. 하지만 5일을 버티지 못하고 난 멕시코로 날아갔다. 하지만 내가 도착한 그곳은 온통 축제로 정신이 없었다. 축제도 하루 이틀이지. 연일 계속되는 축제의 과항 때문에 다른 이웃 도시로 피신을 가봤지만 그곳에서도 다음 날부터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했다. 물론 굉장한 축제였다. 태어나서 그런 축제를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사람들의 흥 또한 대단했다. 나는 이곳 역시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쿠바에 가자. 쿠바에 가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여행 속의 여행에서 다시 여행 속의 여행을 계획하고 마치 도주할 사람이 도주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실행에 옮겼다. 쿠바에서 여행을 마친 다음 반대로 멕시코로 스페인으로 되짚어 오면서 여행을 하자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멕시코에서 쿠바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비행기표와 비자를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한참 떨어진 칸쿤에서만 사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그랬다. 지난번 멕시코 여행 때는 워낙 그곳이 엄청난 휴양지인지라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칸쿤은 쿠바를 가야 할 거라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23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칸쿤에 도착했다. 칸쿤의 작은 여행사에 들러 여권을 맡기고 비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근처 어디에서 묵으며 비자를 기다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사 사장에게 싸게 지낼 수 있는 괜찮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물었다. 그가 추천해준 곳은 이슬라 무헤레스, 여인들의 섬이라는 이름의 섬이었다. 그 섬으로 향하면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의 낭만적인 며칠을 상상했지만 내가 묵은 곳은 바다에서 제법 떨어진 섬 안쪽에 위치한 민박집이었다. 하루 서너 차례 바닷가를 오가는 길을 반복하면서 이틀 정도 섬소년처럼 지냈다. 그때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지내던 옆방의 스위스 친구 커플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하고 걱정됐는지 우리 숙소 근처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였다. 구슬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30대 후반의 멕시코 여자였는데 점을 쳐주고 경비를 벌어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그녀는 나더러 앉으라고 하더니 많아서 복잡해 보이기까지 한 바구니들을 몇 개 꺼내 내 앞에 내놓았다. 그 바구니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의 구슬을 꺼내 실에다 꿰어보라는 거였다. 구슬은 너무나도 작았고 실내는 커튼을 닫아놓은 상태여서 가는 실에 구슬을 꿰기엔 조금 밝았으면 싶었다. 망설이는 나에게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내가 구슬을 꿰는 사이 그녀는 잡지 같은 걸 읽고 있었다. 이만큼만 하면 될까? 내가 한 뼘 정도 돼 보이는 구슬을 들어 보이니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계속해보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마치 색시처럼 앉아 구슬을 계속 꿰었다. 하지만 그녀가 버럭 내지르는 소리에 구슬 꿰기를 멈춰야 했다. 내가 구슬을 꿰다가 구슬 하나를 떨어뜨렸고 그 구슬이 또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난 그만 구슬 꿰기에 열중하느라 그걸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봐요. 구슬이 떨어지면 그 끝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구슬을 주울 수 있어요. 그녀가 다시 내가 꿰인 구슬의 색깔을 더듬어 보면서 말했다. 못 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못 잊어요?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당신이 돌아다닌 길 때문에 내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그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인생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참견했지만 난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처음 몇 마디에 무릎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전해져 이미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었다. 나는 구슬 덕분에 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를 만난 그 하루는 나쁘지 않았다. 밤새 바닷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을 보느라 눈이 멀 것도 같았다. 발치로 파도가 밀려왔다. 죽도록 사랑한 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또 그럼에도 죽도록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친다면 나는 얼마쯤이었을까?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숫자가 1000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 얼마였을까? 당신의 만개쯤이라는 생각 속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얼마쯤이었을까? 나는 그 당신이 따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멀리 떠오르는 태양의 온도 덕분에 따뜻해지기 시작한 무릎 위에 불써 얼굴을 묻었다.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그 구슬의 끝을 보지 못하면 우린 영영 그 구슬을 주울 수 없다. 좋은 풍경. 좋은 풍경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 가는 새가 있어. 그 새는 좋은 풍경을 가슴에 넣어두고 살다가 짝을 만나면 그 좋은 풍경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생을 살다 죽어가지. 아름답지만 조금은 슬픈 얘기. 다음 사람을 위하여. 베니스에서 한 달 정도를 산 적이 있다. 몇 번 찾은 적 있는 베니스에 중독되어 다시 베니스를 찾았을 땐 호텔이 아닌 집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늦은 밤 베니스에 도착해 집주인이 열쇠를 맡겨두었다는 카페를 찾아갔다. 내가 한 달 동안 묵어야 할 집은 카페에서 몇 걸음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카페 주인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열쇠를 내주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가방을 문 안쪽에 들여놓고 사방을 둘러볼 때였다. 작은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뭔가가 올려져 있었다. 순간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산책을 하는 길에 우유 한 병과 공책 한 권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문틈으로 밀어넣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어제 열쇠를 맡긴 카페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이 메모를 본다면 오늘이나 내일 들러줄래요? 집주인. 나는 카페로 달려갔다. 한 달 동안 머물게 될 집의 주인이었으므로 만날 이유는 분명했다. 악수를 하고 앉았다.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한 이야기와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 잠을 뒤척였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은 대뜸 나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고 했다. 선물? 마침 나도 그것에 대해 물어볼 참이었다. 나는 그것이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수년 전부터 주인은 여행객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 집에 머물던 사람이 이 집에 머물게 될 다음 사람에게 선물 하나와 이런 편지를 써놓고 떠났다고 했다. 몇 달 동안 머문 이 집에서 나는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 굉장한 베니스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당신도 나처럼 멋진 경험을 하고 떠나기를.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렀다 떠날 때 포도주 한 병이나 비누, 손수건 한 장이나 자신이 읽던 책들을 선물로 두고 떠난다고 했다. 모르는 이로부터 받았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음 사람에게 표시하고 말이다. 그 사람이 떠나고 집 청소를 하러 집에 들어간 주인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선물 포장을 보고 뿌듯해진다고 했다. 멋지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자랑스럽게 웃는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 선물 포장을 뜯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는 선물은 묘한 두근거림을 선물했다. 수채화로 곤돌라 그림이 그려진 손바닥 크기의 포스트잇이었다. 나는 커다란 베니스의 지도를 선물 받은 것만큼이나 감사했다. 이 감사가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도 이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나는 그곳을 떠나오면서 다음 사람이 나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스타 한 묶음을 올려놓고 왔다. 그리고 잊지 않고 메모지 위에다 다음 사람을 위하여 라고 적었다. 계속해서 감사는 박자를 맞춰 감사를 부를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가진 게 없어 불행하다고 믿거나 그러지 말자.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던가. 우리가 지금은 넘어져도 성탄 이래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 있었다. 성탄이라 모든 숙소가 문을 닫아 막막했으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겨울임은 분명했다. 눈이 아닌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성탄이었지만 그만큼의 고요를 목도하는 일도 오랜만이어서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그날 하필이면 성탄이래 경사진 좁은 골목길을 내려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냥 엉덩방아를 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손가락 3개의 등이 심하게 찢어져서 세 손가락에서 모두 피가 새고 있었다. 더욱 심각했던 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입은 충격이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충격으로 돌계단에 내리꽂혔던지 그 소리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집 밖에 나와 무슨 일인지 쳐다볼 정도였다. 카메라도 아랫도리를 심하게 긁힌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당장은 손가락이 그 모양이어서 카메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없는 상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나마 카메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감싸고 넘어지느라 손가락이 그렇게 된 것. 장갑이라도 있었으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 피가 솟는 손가락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하는 상태였지만 그대로 돌아다니기로 한다.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닌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라고 하지 않았던가. 비바람을 피할 겸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사람들은 성탄 미사를 보고 있었다.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맨 뒷자리 구석에 서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사람들이 부르는 성가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이며 성당 안의 온기를 나눠 가지는 정도였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가를 그들 속에 섞여 함께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멜로디뿐이었지만 난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성가였던 것처럼 완벽하게도 성가의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 이런, 내게도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시다니. 그날 저녁 어렵사리 구한 스카치 테이프와 화장지로 아픈 상처를 감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다 성탄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음 날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를 떠나 국경을 넘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스타르에 도착했다. 겨우 약국을 찾아 연고와 밴드를 사서 바르고 붙이면서도 그래도 머리가 깨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다. 신발 가게 앞이었다. 언뜻 봐도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신발 가게 앞에 서서 가게 앞에 내놓은 남자의 신발을 보고 있었는데 건강해 보이는 여자에 비해 남자는 양쪽 두 눈과 양손이 없었다. 남자는 손이 잘려나간 두 손목으로 여자가 건네주는 구두의 구두코를 쓰다듬으며 살피고 있었다. 여자는 말로 구두의 색깔이나 생김새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남자의 구두를 사러 온 것 같았다. 그 아찔한 풍경 앞에 손가락의 쓰라림은 휘발되었다. 지금 너덜너덜해진 손가락이 통증쯤이야 그의 고통에 비하면 가붓하고 또 가붓했다. 모스타르는 내전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총알이 박힌 자국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시이다. 내전 당시 분계 지역에 지뢰를 묻기도 했다던데 그렇다면 저 산에는 지뢰를 끌어안은 것일까? 그렇게 오래 서서 그 풍경을 이해하려고 내 모든 감각을 동원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묘한 화학반응만 남을 뿐이었다. 나는 이 해독 불가능한 풍경들을 내 눈으로, 내 심장으로 증명하고 판독하기 위해 당분간은 여전히 어딘가를 더 떠돌아야 할 것인가. 손가락에 힘을 줘보니 겨우 움직이기는 했으나 장갑이라도 사서 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 따윈 더 이상 들지 않았다. 끌림.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에게 직업을 물어본 적이 있다. 청년은 대답하기를 자신의 직업은 파리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파리 토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여행하는 게 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틈틈이 막노동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에펠탑도 올라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간다고 말했다. 여행이라고 하기엔 못할 정도로 가는 곳을 가고 또 가는 사람. 도대체 그가 에펠탑에 오른 횟수는 얼마이던가.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올라 파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고 나서 대답처럼 혼자서 고개를 끄덕인 적은 몇 번이던가. 파리는
정말 수많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빛의 세기에 따라, 바람의 결에 따라 한 번 와닿았던 인상이 전부가 아닌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가 바로 파리다. 수많은 표정을 매일매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 일은 파리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일과가 되기도 한다. 나는 그 청년을 우연히 바스티오 광장 근처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내가 먼저 알아보고는 반가워 악수를 청했다. 분수에 고인 물로 손을 씻고 있던 그가 얼른 마주침에 손을 닦았다. 여행 중이니? 살고 있는 중이지. 요즘 일이 없거든. 하지만 곧 떠날 거야. 어디로? 파리로? 사막의 노래. 나에게 할 때는 하기 싫고 하지 않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막 여행.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곳 튀니지의 두 주에 도착해 몇몇 여행사에 들러 사막 투어를 알아본다. 사막은 절대 혼자 들어갈 수 없는 데다 혼자서는 4인 정원의 팀에 들기 어려우므로 여러 여행사에 말을 해두고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 늦은 저녁 연락이 왔다. 각각 혼자 온 사람 4명이 모였으니 다음날 새벽에 출발이 가능하단다. 사막이 시작되는 경계에는 새벽 햇살을 받은 키 작은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인기척에 곤충들이 서둘러 숨은 것인지 여기저기 곤충의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다. 하루 종일 끝도 없는 사막을 달리다 캠프에 도착했다. 큰 야자수 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캠프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국적이 저마다 다른 우리 일행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벽돌 몇 개로 바람막이를 해놓은 곳에 짐을 풀었다. 짐을 푸는 동안 어쩌면 밤사이 모자랄지도 모를 담요 몇 장을 슬쩍 챙겨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사하라 사막의 원주민들이 먹는다는 식사를 배급받기 위해 우리 일행과 몇몇 여행자들이 식당으로 모였다. 그때 와덕에서 막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나눠주고 있던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내는 베르베르인 복장을 하고 있었고 말을 하지 못했다. 사내는 그을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여행자들을 맞이해주고 있었다. 그가 다시 눈에 띈 건 모닥불 파티에서였다. 아무런 밤문화가 없는 어둠뿐인 사막에서 그는 모닥불을 피운 다음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즐기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폈다. 생활에 지쳐 도시에 지쳐 사막을 찾은 사람들이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그때 그를 보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오늘 밤 더 재미있었을 텐데. 나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정말 그게 그랬더라면 베르베르인들의 사는 얘기도 듣고 사막의 노래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을 거였다. 그 밤 그토록 서걱거리는 심장을 불가에 데려다 놓지 않아도 됐을 거였다.
그날 밤 난 여러 장의 담요를 몸에 감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생각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그 시면과 안개 속에 대해 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럽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부럽고 할 말만 하는 사람이 부럽다. 적어도 도시에 살면서는 그럴 수 없으므로 나는 그것이 부럽다. 하룻밤을 같이 보냈으므로 함께 사막의 일출을 보았으므로 아침 식사를 할 땐 서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기도 했다. 일행 중 오스트리아에서 온 사람은 자신이 심리학자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랑 다른 거냐고 물었더니 의사라기보다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난 흥미로웠다. 그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는지는 몰라도 나는 노무사과 한 번쯤 정신과 의사나 프로이트를 만나보고 싶었느라고 말했다. 심리학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 2명이 일제히 나한테 물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이냐? 난 그럼 당신들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려다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난 머뭇거리다 조금만 내 얘기를 하려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크게 확대 생각하는 것,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안 보는 것, 자주 스스로 폭발하는 것 등등. 누구나 안고 있을 법한 흔한 문제들을 나열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말하세요. 누구든 붙잡고 그걸 얘기하세요. 누가 없으면 혼자서 얘기하세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현상들을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서 병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의 처방은 생각보다 일반적이었으나 텐트 바깥에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하나하나 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산책 시간을 조금씩 갖기로 했다. 난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일행에게 방향을 정해줬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2 사람은 각각 서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나는 북쪽으로. 나는 북쪽을 향해 걸으면서 모래에 푹푹 빠지는 발을 내려다보며 그 방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리를 질렀다. 반 시간가량 산책을 마치고 캠프를 떠난 채비를 하는데 지난밤 빵을 부어주고 모닥불을 피워줬던 베르베르인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저 사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막의 모래알갱이 숫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입안의 모래와 마음의 모래가 저 사내가 말하려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를 위해 조금만 말을 늘리자. 저 사내의 몫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자주 중얼거리자. 그렇게 생각했다. 귀뚜라미 할아버지. 중국 난징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뭔가를 팔고 있었다. 앞에 놓인 둥근 박을 열면 그 안에 귀뚜라미가 들어있다. 백설기를 들고 계셔서 할아버지가 드시는 건 줄 알았는데 떡 조각을 조그맣고 동그랗게 말아 저 박 속에 넣어주고 계셨다. 좋아해.
낡은 옷을 싸들고 여행을 가서 그 옷을 마지막인 듯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 한 번만 더 입고 버려야지 하면서 계속 빨고 있는 나와 그 빨래가 마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마른 옷을 입을 때 구멍 하나 둘쯤 더 확인하거나 특히 입을 때 삭을 대로 삭은 천이 스르르 찢어지는 그 소리를 좋아해. 기차역이나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차가 떠남으로 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좋아해. 그 당장은 싫고 쓸쓸하지만 그 쓸쓸함이 여행에 스며드는 걸 좋아해. 옆방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을 사귄 다음 그들에게서 소금과 기름을 꾸는 걸 좋아해. 몇 번 귀찮게 하다가 결국엔 내가 만든 요리 아닌 요리를 그들에게 한 접시쯤 건네게 되는 상황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여행자가 아니라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머문다 싶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들은 나에게 자전거를 내주고 난 그들에게 가져온 동전 몇 개를 나눠주고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맥주 한 잔을 권하고 그렇게 해가 기울고 혼자 돌아가는 것이 싫어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펴놓은 수첩 가득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사진 찍는다고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애써 운전석 옆자리에 앉혀주던 기사가 버스를 세우더니 흙탕물 튀긴 버스 유리창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던 것도. 산사태가 난 길 위에서 버스를 밀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옷 버린다며 나를 제외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가 듣는 좋은 음악이라고 음악 테이프를 갈아주며 내 표정을 살피는 기사와 30시간이 넘는 여정 동안 기내식처럼 식사를 차려 손님에게 나눠주던 남자 버스 안내원이 떼낀 손톱을 판에다가 화분까지 섞어가며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많이 왔다고 말하는 것도 좋아. 기약 없이 떠나왔으니 조금 막막한 것도 하루하루의 시간이 피 마르듯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당신이 내 국제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겨우 연결된 국제전화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됐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도 모두 나쁘지 않아. 혼자 이국의 바닷가에서 울적해 하기보단 웃을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자고 씁쓸히 마음먹는 일도. 떠나는 일은 점퍼의 지퍼와 같은 것이어서 지퍼를 채우기만 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내리고 쌓이고 또 쌓이는 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당신하고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술이나 사러 나갈까? 하며 벗어놓은 양말을 신는 것도 좋아해. 윤정씨 귀엽죠? 좋아해. 쓸쓸. 파리에서 영화학교를 다닐 때였어. 난 체질상 학교보다 극장을 더 좋아하고 극장보다 공원을 좋아하고 공원보다는 강을 좋아하고 강가보다는 다리 위를 좋아해. 근데 더 좋아하는 곳이 생긴 거야. 거기가 어디냐 하면 CD와 책과 비디오 테이프와 카메라를 파는 푸낙이라는 매장이었는데
난 하루에 몇 시간을 거기 가서 놀았던 거야. 뭐 돈이 없으니 필름이나 좀 사고 CD나 책이나 기계 파는 곳을 눈으로 참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 난 그때 인도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우연히도 인도 음악 CD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음악을 듣는데 당초에 살기가 싫어지는 거야. 나중에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프로듀서를 맡은 라이 쿠더가 그 즈음 인도 가서 작업한 음반이었는데 그 음악 들으러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 그곳은 새로 나온 음반이나 잘 팔리는 음반들을 듣게끔 해놨어. 뭐 안 사도 되니까 그만이었지. 근데 일주일가량을 그렇게 듣고도 나는 그 음반이 갖고 싶어서 당초에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때 난 돈 없어도 대차게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던 시절이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차게 살겠어.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갖고 싶은 CD에 붙은 바코드를 떼버리고 옆에 놓인 싸구려 CD에 붙은 바코드를 붙여서 계산대로 간 거지. 그러니까 86프랑짜리를 68프랑에 사기 위해서 귀찮게 뭐 깎거나 하지 않아도 됐던 거야. 계산까지 다 했어. 내가 특별 할인 시켜놓은 가격으로. 근데 카메라가 날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오는데 누가 잠깐 날 좀 보자대. 비행 청소년 취급하면서 나를 사무실로 데려가대. 이름과 주소와 이것저것을 묻더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음 하고 바란대. 물론 속으로였지만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이 자식들이 그러네. 아까 계산한 금액과 원래 이 CD의 가격은 차이가 있으니 그걸 지불하라고. 난 그때 그만한 돈 있었으면 그걸 샀지 내가 그랬겠냐? 라고 말하려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걸 그냥 맡아달라고 말을 한 거야. 내가 또 오겠다. 돈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나에게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지불한 돈 68프랑을 일단 되돌려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맡아달란 말이야. 날 기억하면 되잖아. 난 더러 화를 냈어. 난 그 돈을 돌려받기가 못했던 것 같아. 그 돈을 받기가 쓸쓸했던 것 같아. 난 그래놓고도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어. 황폐해지고 있다는 기분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몹쓸 것들이 날 어떤 식으로든 휘저어 놓으려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기분 나빴어. 난 그때 죽을 것처럼 인도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 86프랑을 내 마음대로 특별 위로 할인한 단돈 68프랑을 내고서 말이지. 영국인 택시 드라이버. 영국 에든버러에서 만난 택시기사 아저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대뜸 나에게 묻는다.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한 걸로 보여요?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하는 말. 나 사람 함부로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절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단다.
며칠 전 늦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게 됐는데 그 손님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거의 거린의 행색에 가까울 정도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슬며시 후회를 하게 됐단다. 어쩌면 택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택시에서 내릴 때가 됐는데 2배가 훨씬 넘는 택시비를 내더란다. 집에 들어가다가 맥주라도 사 마시라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남한테 좀 베풀고 싶은 거니까 하더라며. 택시기사는 등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 큰 소리로 강조한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잖아요. 상대를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면 아무리 늦었다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분명 사랑인 거다. 인연.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대단하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알려 해도 알 길이 없는 것이며 그래서 묘한 것이다. 인도를 여행할 때 바라나시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캐나다 사람 로버트를 만났다. 깊은 밤 실내등을 모두 끈 채로 달리는 밤기차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 겨우 적응을 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 내 무릎귀를 더듬는 손길을 느껴졌다. 어둠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긴장해 있던 내가 갑작스런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흠칫 놀라자 너무 어두워서 그랬다며 그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린 같은 처지에 놓인 여행자였으므로 괜찮았다. 우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눈 것이 인연이 돼 바라나시에서 며칠 동안 여정을 같이 헤맨 다음 헤어졌다. 여느 여행자들처럼 서로의 이메일 주소를 나눠 가진 채.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우리는 다시 아그라 어느 성원 앞에서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그를 본 나는 릭샤를 세워 그를 불렀다. 처음엔 서로 너무 반가워 말도 꺼내지 못했다. 우리는 그날 밤 인연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을 안주 삼아 맥주를 마셨다. 그렇게 이틀을 같이 보낸 후에 우린 다시 헤어졌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3달 뒤 이번에 난 터키로 떠났다. 그런데 한반도의 4배가 된다는 그 넓은 땅의 외진 시골 마을 카파도키아에서 이번엔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 사진을 찍고 있던 그가 뷰파인더 안에 내가 보였다고 했다. 우린 서로 얼싸안은 채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그는 육로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지나 터키로 왔다고 했다. 그 시간이 3개월이나 걸렸다고 했다. 전생에 우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몇 번이나 지구 어디에선가 마주쳐 낄낄거릴 거란 걸 신은 알고 있었을까? 도무지 머리로 이해하기엔 복잡한 상황들이었다. 수학교사 출신인 로버트는 우리가 만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땅바닥에 엎드려 나뭇가지로 숫자들을 적어가고 있었다. 나 역시 계산을 하고 있는 그의 옆에 서서 그가 풀고 있는 문제의 답을 함께 풀어보려 하다가 로버트,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야 라며 복잡한 숫자들을 그냥 지워 없앴다.
세상이 좁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내게는 한 번 만나고 말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가벼웠고 경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스친들을 생각하자니 아주 조금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더듬더듬 그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사방이 15km가 되는 널따란 돌이 있어. 그 돌을 100년마다 한 번씩 빗자루로 쓸지. 그렇게 해서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면 그게 겁인 거야. 근데 이 생에서 옷깃이 한 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 500겁의 인연이었던 사람들이나 스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린 뭘까? 과연 이건 뭘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내가 아는 겁이라는 단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다. 1000겁의 인연은 다음 생에 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고 2000겁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단 하루 동안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식으로. 수학교사 출신인 그도 숫자의 개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법한 그도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논리를, 인연의 다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로버트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인 걸까?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어느 하늘 아래서 우리가 또 만나 서로 얼싸하는 채 감회에 젖어 몇 바퀴를 돌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난 그와 헤어지면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거란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또 한 번의 헤어짐을 서운해했던 로버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거나 헤어지면서 한다는 악수법으로 악수를 하자고 했다. 그건 서로의 손을 내밀어 손목을 잡는 악수법이었다. 손바닥이 아닌 서로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인사의 촉감은 특별했다. 난 그 인사가 우리 같은 인연의 사람에게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인사법이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그와의 아쉬운 작별을 했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한 말, 두 사람이 마음으로 남아 한 집에 사는 것, 한 사람 마음에 소나기가 내리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다 그 빗물을 퍼내어 나누어 담는 것, 그렇게 두 마음이 한 집에 사는 것, 한 마음은 다른 마음에 기대고 다른 마음은 한 마음 속에 들어가 이불이 되어 오래오래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한 그것이 진정 인연일 터이니 우린 그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말. 케세라세라. 언제나 한 가지 대답이면 된다. 닥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난 겁내지 않는다. 이것도 운명이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 라틴어 케세라세라.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듯. 세세하게 일일이 신경 쓰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냥 뭉툭하게 되는 대로 터벅터벅 살아가는 사람. 자잘한 신경을 많이 쓰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이라도 모두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 조금 힘들어하게 또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잘 살지 못하리란 법도 없는 듯. 멋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멋있다. 안 씻는 사람, 안 씻어도 멋있다. 일생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은 그게 멋이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너 같은 사람은 그것도 그대로 멋이다. 솔직히 가끔은 못하는 것이기에 꿈꾼다. 씩씩하게, 못하는 거지만 대범하게, 자신 없지만 통 크게. 말 그대로 캐세라세라. 그렇게. 6개월의 여행을 준비하는 와중에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처럼 대충대충 사는 놈이 왜 많은 사람들을 잃는 거냐? 버리는 건가? 그리고 왜 남들은 너에 대해 있지도 않은 많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난 알지. 잘난 척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캐세라세라. 시칠리아 섬엔 잊으러온 사람들 뿐이다. 배가 도착하고 다시 그 배가 떠나고 나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대시간에 맞춰 부두에 나가 있었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사람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내가 시칠리아 섬에서 보낸 일과의 전부였지. 왠지 그리할 것만 같았어. 그렇게라도 뭔가 할 일을 찾는 게 하루하루를 매듭짓는 데는 그만이었거든. 내가 그렇게 부둣가에 앉아있으면 시칠리아 섬에 여행 온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묻거나 괜찮은 숙소가 어디냐고 가끔 물어왔어. 오래 그 섬에 머물고 있는 나 역시 여행자였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겐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싼 숙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지. 너도 다르지 않았어. 넌 처음 온 나에게 누굴 기다리느냐고 물었고 난 그냥 이렇게 부두에 나와서 도착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했더니 대뜸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 안녕? 난 스페인에서 온 안젤라야. 며칠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이번 여행의 목적은 그 남자를 잊는 것. 난 너의 그 당차면서도 유난스러운 자기소개에 조금 놀랐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넌 씩씩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얘기를 했던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씩씩함 때문에 넌 남자친구를 충분히 금방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날 밤은 정말 많은 비가 왔었어. 여자들은 우왕좌왕하며 바닷가에 널어놓은 생선들을 거두어들였고 배를 가진 어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닷가에 메어놓은 배를 바라봤지. 숙소 발코니에 서서 나 역시 섬을 삼킬 것 같은 비바람을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는데 안젤라, 네가 그랬어. 그래도 이 섬의 마피아들은 저희들끼리 모여 포커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새로운 꿍꿍이들을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우리도 술이나 마실까? 술을 한 잔씩 시키고 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난 또 물었어. 안젤라, 네가 이 섬에 오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남자친구를 잊는다는 건 들어서 알겠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곳 중에 하필이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었어? 너의 대답에 내 가슴엔 파문이 일더군. 시칠리아 섬이 하늘 위에서 보면 하늘을 날고 있는 산양을 닮았다고.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이 섬을 하늘에서 찍은 그림을 봤는데 그게 꼭 새 같아서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어. 너도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헤어진 그가 알파치노가 주연한 영화 대부를 300번도 더 봐서 대사를 줄줄이 외우고 있던 친구였다고. 그 친구가 언젠간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고. 나 물론 첫 번째 이유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 그렇게 시칠리아 섬에 도착한 그 첫날 밤, 넌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너 덕분에 나도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넌 조금 운 것도 같았고, 그리고 넌 중얼중얼거리며 내일이면 당장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같았어. 내일이면 스페인은 없어.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스페인도 떠내려가고 없을 거야. 나의 썰렁한 농담에도 키득거리면서 한참 웃는 너를 보다가 나도 너처럼 누군가를 잊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 왠지 잊어야 할 그 사람이 배를 타고 나를 찾아올 것만 같아 하루 종일 부두에 나가 있는 거였다고. 너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넌 나무 탁자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어. 그때 창문 틈으로 비의 냄새가 더 진하게 들이닥쳤어. 어떻게 여행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옆에서 앉아서 지켜보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편하게 들어주세요. 옥수수 청년. 이름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는 나라 페루. 안데스 산맥 3,4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페루에 머무는 동안 내 심장은 그냥 심장이 아니라 항상 두근거리는 심장이다. 마추픽추가 있는 우르밤바 계곡으로 향하는 기차는 새벽 6시에 출발한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이지만 기차역에는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팔기 위해 일찌감치 페루 원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 틈에 한 청년이 보인다. 앞에 닫힌 옥수수를 담은 바구니를 놓고 있어서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른 옥수수 하나를 집어 돈도 내지 않은 채 덥석 한 입을 크게 베어문다. 우리가 먹는 옥수수보다 알이 훨씬 큰 옥수수는 맛이 좋다. 옥수수 값을 치르려고 돈 10소를 내자 청년은 거슬러줄 잔돈이 없단다. 하지만 나도 잔돈이 없다는 몸짓을 해보인다. 청년은 한참을 난감해하더니 그냥 가져가라며 돈을 안 받겠다고 한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난 하는 수 없이 한 입 베어문 옥수수를 들고 그냥 그 자리를 뜬다. 출발 시간이 임박하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불편했던 나는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돈을 바꿔줄 수 있냐고 묻는다. 그렇게 돈을 받고 청년이 있던 자리에 갔을 때 때마침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 때문에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우르반바 계곡에 다녀오던 그날 밤, 기차역에서 다시 그 청년을 마주친다. 하루 종일 얼마를 팔지 못한 건지 청년의 바구니 속엔 거의 줄지 않은 옥수수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난 그 청년에게 다가가 아까 주지 못한 돈 1소를 내민다. 청년은 고마워했지만 나는 돌아오면서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옥수수 하나를 준 그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구멍가게 같은 곳에 들어가 음료수 2개를 산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를 청년에게 내밀었다. 다음 날이었다. 쿠스코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역으로 나갔다. 그날도 청년은 새벽에 쪄낸 옥수수를 놓고 역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먹어본 옥수수가 생각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난 그 청년 앞을 지나가면서 환하게 웃는다. 청년도 나를 기억하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 아름다운 쿠스코를 떠나야 했으므로 나는 그 청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뒤를 돌아봤더니 그가 옥수수 2개를 봉지에 담아 나에게 건넨다. 난 그가 옥수수를 팔려는 줄로만 알았다. 바보처럼 난 그때 지갑을 꺼냈으니까. 하지만 청년은 2 손을 내저으며 기차에서 먹으라는 몸짓을 해 보인다. 가슴 한 구석이 내 손에 들린 옥수수의 온기만큼 따뜻해졌다. 내가 오래 기억해야 할 건 그 온기뿐만 아니라 청년의 미소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교감일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럴 땐 똑같이 생긴 뭔가를 2개 산 다음 그중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건네면 된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된다. 꿈꾸는 수영장. 파리에서의 인연은 정해진 시간이었다. 정해진 돈은 2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바닥이 날 것이었으므로 난 어떻게든 그 안에 돌아와야 하는 시간을 살았다. 돌아오는 날짜를 가늠하며 내가 거르지 않고 했던 일은 수영을 하는 일과 시를 쓰는 일이었다. 후배 집에서 기생해 살았다. 작은 옷방에 책상을 들여놓고 그 방에서 매일 시를 썼다. 그러다 하루 1번이나 2번쯤 생각난 듯이 후배의 집 옥상에 있는 수영장에 올라가 수영을 했다. 시를 쓰다 질리면 수영을 하다 질리면 시 앞으로 갔다. 확실히 물은 사람을 살아있게 했다. 그 무렵 살아있음을 느꼈다면 그것은 물 때문이었고 물로 지울 수 있었던 시 때문이었다. 나는 그 수영장에 이름을 지어 붙였다. 꿈꾸는 수영장이라고. 그 꿈꾸는 수영장은 거의 사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꿈만 있었다. 수영장에서 만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정해진 시간 없이 수영장을 찾았다. 혼자 사는 여자가 분명했다. 좀처럼 남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그녀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몇 번 인사를 건네도 그녀는 수영에만 집중하느라 내 인사를 건너뛰었다. 그녀는 물만 생각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던 나는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엄연히도 샤워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왜 그녀는 이곳에 들어온 것일까? 그녀의 침입은 둘째치고라도 수영을 마친 그녀는 산발한 머리카락부터가 상식적이질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맨몸을 드러낸 채 그냥 서 있었다. 깜빡하고 수건을 안 가져왔는데 수건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녀가 말했다.
어이없지만 어이없는 일들을 어이없어하기보다 잘 지나치는 일, 그것이 프랑스적인 삶이었으므로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서둘러 나가야 했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잠시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얼른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내가 먼저 수건을 사용할게.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주겠어. 그래도 괜찮아? 그녀는 알았다고 말하고 여자 샤워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사라졌다. 발칙하고 과감했으나 과감하지 못하고 발칙하지 못한 내가 짜증낼 일은 아니었다. 그녀의 괜찮으며 부드러우며 곱상한 얼굴에 짜증을 맺는 일은 신사적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샤워실에 수건을 넣어주고 수건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렸다. 수건을 나눠 쓰는 사이, 그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할 즈음 그 대목에서 나를 아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이 그녀가 나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져 있었다. 말이 없는 나와 말이 없는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진공 상태를 잘 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곤란에 처해 있었다. 조금 있으면 내릴 그녀를 따라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내가 내려야 하는 층까지 가야 하는지, 그녀의 머리카락을 좀 더 말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 내 머리카락이나 말려야 하는지. 그녀가 내릴 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 모든 걸 허락하지 않은 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한 사내 때문이었다. 언뜻 조각상을 닮은 황금빛 머리카락의 사내가 활짝 웃으며 엘리베이터와 복도의 경계를 건너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눌러야 했다. 어지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목을 돌려 어깨 위에 걸쳐진 수건의 냄새를 맡으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딸기 냄새였다. 앞에 선배님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저도 웃음이 가시질 않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시한. 조금만 좋아하지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그 시간을 살지 말지 그랬어요. 조금뿐이었다면 안 헤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뭔가를 많이 올려놓으니까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기로 한 건가요? 바꿔도 안 시시해지는 걸 찾아서? 신발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젠가 신발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당장은 사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게 해요? 오래 신고 있던 신발은 몇 달쯤, 적어도 한 달쯤 이 신발로 너끈히 버틸 수 있다고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발을 사요. 단순히 기분 때문에, 날씨 때문에, 혹은 시간이 남아서일 수도 있겠죠. 새 신발을 사서 신고 나면 쇼핑백에 담겨 한쪽 손에 들린 신고 있던 신발은 얼마나 시시해요. 죽을 것처럼 시시하죠. 시시하고 도무지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돌리는 내 등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시시했겠어요. 시시하기 싫다고 시시하지 않는 걸 찾아 떠나는 사람 뒷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시시해요. 처음에 시시하지 않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면 시시해요, 사람은.
너무 많은 불안을 주고받았고 너무 많이 충분하려 했고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시시해요, 사랑은. 그러니 어쩌죠? 신발을 사지 말까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그 지점, 그 처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당분간도 영원히도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채로 계속 자나깨나 시시할 거라고 그렇게 또박또박 말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지구 반대편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포도나무 선물. 칠레 시골 마을에 포도 농장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운전을 하면서 그 시골길을 지나다가 문득 코끝으로 스치는 포도 향기에 취해 포도 농장을 들르게 됐습니다. 여인은 포도를 좀 살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정성스럽게 포도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 그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여인은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터무니없이 아주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인은 다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포도입니다. 세상 그 어떤 포도보다 맛에 있어선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값을 부른 이유는 이 포도들이 열린 한 그루 포도나무를 통째로 선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와서 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따가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값을 치르고 포도나무 한 그루를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여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해마다 초가을 무렵이 되면 청년은 포도를 따러 오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6번째 가을이 되던 해 둘은 포도나무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일부 잘라 말린 뒤 서로의 반지도 조각히 나눠 가졌습니다. 단지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려 돈도 받지 않고 거저 포도송이를 건네주었다면 또다시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포도나무까지 돈도 안 받고 선물했다면 여인은 굳이 이곳에 포도를 따러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례하지만 돈을 받음으로써 그녀가 그곳에 와야 하는 이유까지도 선물했던 겁니다. 스피커에서 모르스 신호가 들려요. 에필로그.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고등학교 시절 지방 사는 친척의 결혼식에 부모님 대신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탔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때 내 안주머니엔 축의금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난 목적지에 내려서도 결혼식장으로 가질 않고 눈 오는 길을 걷고 또 걷다가 다시 기차를 탔다. 일주일 동안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이었고 단독이었던 내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와 죽을 것처럼 두드려 맞았지만 그래도 좀 살 것 같았다. 처음 나의 그런 욕망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한 권의 두꺼운 책처럼, 드넓은 광장처럼 그것은 얼굴을 쉽게 드러내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것에 흠뻑 빠지고야 말았다. 거기 길이 있었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운수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은 길이었다. 애초부터 그 길을 가려고 한 건 아니었다. 다른 길로 가려 했지만 뭔가 자꾸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던 걸. 그래도 그 길로 들어서진 않았다. 다른 길로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은 이쪽 길로 이어져 있었다. 다른 길로 가도 한 길이 되는 길의 운명, 길의 자유. 그 길 위에 나는 서 있었다. 그 길에 서 있음으로써 나는 살 것 같았다. 쑥스러운 외도였다. 하지만 그 외도가 이렇게 나를 큰 길로 내몰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나도 미리 짐작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는 일만으로도 아찔한 감이 없지 않다. 어떻게 그 많은 곳을, 그 낯선 곳을 성큼성큼 다녔단 말인가. 하지만 고맙다. 운명이 나를 그리로 몰아준 것에, 내 운명의 묘한 자장에 감사한다. 이 사침을 정리하다가 찾게 된 근 10여 년간 여행을 하면서 메모지처럼 들고 다녔던 노트 뭉치들을 들춰보면서 가슴에 큰 돌 하나가 올려진 기분이 들었던 건 뭔가를 계속해서 끼적이며 살아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왜 그걸 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온 것일까?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써야만 했던 것이 살기 위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존재의 한 방식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 분명하지 않음이 슬프기까지 하다. 하지만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도 없었을 터. 분명 내겐 열정이 있었고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제 그 열정을 쓰게 된다면 기적이고 쓰고 하는 일이 아닌, 또 사진을 찍는 일도 아닌 더 다니는 일에 쓸 것이다.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행의 기록이라 포장됐지만 여행의 기록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여행의 지침서도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영원히 떠나 있는 사람이고자 했던 소망 가까이로 몇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이 세상에 나왔으니 난 이제 비로소 떠나게 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처 때문에 떠난다. 나 또한 다르지 않았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떠나 눈발이 됐다. 사는 일 또한 그랬다. 차곡차곡 쌓인 사람과 희망에 대한 환상으로 살면서 때론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뭔가가 닥치는 일이 인생이고, 그 닥치는 일을 잘 맞이하고 해치고, 그러다 다시 처음인 듯 끌리고 하는 게 인생의 길이란 생각이 든다. 나 또한 모든 이들의 바람처럼 그 인생을 통째로 느끼고 싶었고, 느끼며 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의 바탕은 그것이 된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 느낌들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같이 가져왔으면 한다. 내 길에 당신도 함께 해줬으면 한다. 언제나처럼 마이크를 뽑아서 쓰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낭독을 위해 수고해준 저희 북텔러 사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됐다를 낭독해준 탁원정. 좋은 풍경을 낭독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낭독해줬고요. 이용순.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넘어져도 끌림을 낭독해준 최안석. 선점. 네, 그리고 귀뚜라미 할아버지와 좋아해를 낭독해준 최윤정. 네, 그리고 쓸쓸 낭독해줬습니다. 근데 별로 쓸쓸하긴 안 했던 것 같은데. 신성이. 네, 그리고 영국인 택시 드라이버와 인연을 낭독해줬습니다. 박희은. 네, 그리고 되게 우렁챘었죠. 캐세라세라 전영수. 그리고 시칠리아 섬엔 잊으러 온 사람들 부리다를 낭독해줬습니다. 안찬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스처가 재밌었죠? 옥수수 청년과 꿈꾸는 수영장을 낭독해준 정훈석입니다. 그리고 시시한과 포도나무 선물을 낭독해줬습니다. 금령.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북텔러 리스트의 성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저희 연출을 해주신 이진숙 감독,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4월 벌써 세 번째군요. 이제 5월 달에도 마지막 주 수요일에 낭독회가 있고요. 잘하면 또 남산 소월길에서 신앙송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찍 공지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공식 행사 끝났고요. 네, 원래 그냥 가셔도 되고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무순서 이렇게 최한석이 진행하는 그 시간에 함께해도 좋습니다.